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보니까 좀 더 친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자주 보면은 점점 더 친해지고 그러면서 또 공시법도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합격도 점점 이제 가까워지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적 공부와 관련된 토지대장 또 지적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보는 법을 다뤘고요. 자, 이 시간에는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읽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느냐. 자, 등기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기부는요, 크게 토지 등기부가 있고 이제 건물 등기부.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지 등기부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요.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권리관계를 기록할 때는 도대체 어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냐 해서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고 우리의 등기 기록은 물적 편성주의라고 해서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둡니다. 즉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마다 부동산별로 등기 기록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그 등기 기록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을 우리는 표제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표제부. 제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토지 등기부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이제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이것은 그냥 요 밑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오른쪽에 고유번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토지대장을 볼 때 고유번호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토지대장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지적공부에서 고유번호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공부에서의 고유번호 부여하는 방법을 기억은 하셔야 되지만은 등기부에서의 고유번호 부여하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부동산마다 갖는 고유번호를 의미하는데 이건 알 필요가 없고요.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표제부에서 이 토지를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토지.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첫 시간에 했죠. 이 등기부에도 그 토지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기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이 기록되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 소재와 지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목이 대이고 면적은 320제곱미터다. 그럼 이때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대장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거죠. 옮겨 적어요. 그럼 토지 표시가 이제 4개가 있고요. 왼쪽 보니까 이제 접수 일자가 있죠. 이 최초의 등기부에 우리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접수 일자가 95년 6월 5일 날 접수가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표시번호 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표시번호가 있어요. 여기는 접수 일자가 있고 접수 일자가 있죠. 자, 표시번호는요. 부동산의 표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이 바뀔 수도 있었어요. 뭐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면적이 바뀌고 지목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되어 가는데요. 우리는 등기부에서는 뭘 보고자 하냐면요. 이 권리관계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토지 표시가 전이었냐 답이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닌데 계속 토지의 표시가 자꾸 변경되는 모습을 여기다 다 기록하다 보면요. 등기부가 부피가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요. 과거의 토지 표시는 우리는 궁금한 게 아니라 현재 표시만 보면 되는데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부피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토지 표시가 자꾸 바뀌는데 자, 이쪽으로 와서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저 토지가요. 지목이 전이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토지에 표시가 이제 표시가 변경되는 순서를 나타내 주는 것이 표시번호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것이 전이었으면요. 이게 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이 만약에 답으로 바뀌었어요. 논으로. 그러면 이 해가지고요. 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전이 아니고 답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만약에 이제 D로 바뀝니다. D로 바뀌면 이렇게 D로 바뀌었다 쓰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부피면 커지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과거의 내용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고 현재의 내용만 알면 되기 때문에요. 이 앞부분 두 개를 생략해 버리고요. 지금 요 D를요. 첫 번째로 그냥 옮겨 버립니다. 2일 해가지고 D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D는 아니었죠. 원래 D는 몇 번째가 D였어요? 세 번째 D죠. 자, 그러면은 원래 이 D는 지금 여기서 1 이렇게 적었지만은 원래는 그 전에는 3번이었다 해가지고 여기는 전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세 번째지만은 뒤에 두 개가 생략되어 있고 이제 지금 현재는 D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2라는 것은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원래 처음에는 전이었는데 그 다음에 D로 바뀌었고 그럼 요것을 생략해 버리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전2 한 다음에 D로만 적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표시만 알면 되지 과거의 내용까지 궁금하지는 않다라고 하면 이것만 보고요. 과거의 내용이 궁금하고 싶으면 궁금한 뭘 보면 돼요? 지적 공부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토지의 표시, 토지의 그 D상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계속 반복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표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번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표제부예요. 자, 등기 원인 기타 사항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소유.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갑구라고 해요. 자, 권리에는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전세권, 뭐 임차권, 뭐 또 뭐 지역권, 저당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권리를요. 그냥 쭉 나열하듯이 적어버리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공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서 공시를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놔야 공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적어놓은 것을 우리한테 보라고 했는데 이거 보고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공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보기 좋게 정리해서 공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권리가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파트하고 소유권 이외에 관한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을요, 우리 갑구라고 해요. 갑구. 자, 그럼 갑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죠. 자, 갑구는요, 이제 여기는 권리의 수, 여기는 표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번호라고 하고요.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권리죠.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순위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위번호에 있어서요. 자, 등기 목적은 이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그때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가. 그래서 항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 1번은요.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가 나와야 돼요. 항상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런데 우리도요. 아까 이게 표시번호하고 동일하게 이쪽 보시면은 최초의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1 해가지고 갑 앞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랍니다. 항상 1번은 보존 등기가 돼요. 그 다음에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되면요. 이제 2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을이 3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면요. 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돼요. 소유권이 자꾸 이렇게 이전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또 갑구도 계속 이제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등기부를 보면서 무엇을 알고자 합니까? 현재 소유자만 보면 되는 거죠. 현재 소유자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 소유자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또 생략을 해요. 그래서 생략을 해가지고 이것을 병 앞으로요. 1 해가지고 여기 1 한 다음에 병 앞으로 바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원래 병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3.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번 전3에서 이제 이전 등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 기록을요, 이렇게 옮겨 적어요.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은 어떻습니까? 두 개의 등기 기록이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 등기 기록은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기부만 가지고
병이 만약에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정 앞으로 이전됐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해가지고 정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됐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등기 기록은 이제 폐쇄를 해요. 그러면 폐쇄된 등기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겠죠. 소유권이 계속 이전하다 보면 이런 폐쇄된 등기 기록만을 또 폐쇄된 등기 기록만을 이제 기록해 놓은 장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폐쇄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소유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알 필요는 없지만은 나는 과거 소유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폐쇄 등기 기록에 대한 열납 또는 등본 발급 신청을 하면 볼 수는 있어요. 원래는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신청하면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걸 생략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원래는 이 사람이 1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에 2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1번 보존 등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권리에는요 이렇게 등기하게 된 이제 목적을 적습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할 때는 기록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등기를 했냐.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이면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보존할 목적이면 소유권 보존. 자, 이렇게 등기하는 목적을 적고요. 그러면은 그 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 등기소에 이제 등기를 접수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접수 날짜가 됩니다. 근데 접수 날짜 밑에요. 여기는 번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접수 번호를 나타내요. 접수 번호. 그러면은 이 접수 번호는 뭘 나타내냐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만 적지 여기는 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나 나중에 밑에 보면 이제 을구가 일 텐데 자, 을구에는요. 이렇게 접수 번호를 적습니다. 접수 번호가 갖는 의미는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전되느냐? 그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다는 거예요. 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면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면 증여 이런 걸 적습니다. 이 등기 원인을 기록을 해야 나중에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가장 먼저 바뀌는 장부가 등기부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를 보고 이제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적게 되고 이걸 보고 과세도 하게 되고요. 가장 먼저 바뀌는 장부예요. 매매, 등기 원인을 적고요. 위에 있는 날짜는요. 이제 매매한 날짜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7월 3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요. 매매한 다음에 그 다음 날 7월 5일 날 등기를 접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등기에는요, 이렇게 등기 접수한 날짜를 적지 등기가 완료된 날짜를 적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좀 의미를 좀 보죠. 우리가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요, 바로 그날 등기가 완료되는 건 아니에요. 이 등기에 대한 또 심사를 합니다. 잘못된 등기가 돼 있으면요, 잘못된 등기를 보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거래의 안전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접수하면서요, 접수한 다음에 이제 심사를 거쳐요. 심사가 다 끝나면 이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등기가 기록을 통해서 완료가 되는데요. 이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적어가지고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가 변동된다고 하게 되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A가 먼저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B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도 팔고 B한테도 팔고 이중으로 뭐 팔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A의 등기가 먼저 접수가 되고 나중에 B의 등기가 접수가 되는데 완료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등기가 먼저 완료된 사람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B가 먼저 완료가 돼버리고 나중에요. A가 완료가 돼버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까? B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도 팔고 B한테도 팔고 이중으로 팔게 되면은 내가 먼저 접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시간을 끌어가지고요. 시간을 끌어서 나중에 내가 완료가 돼버리면은 B가 먼저 완료가 됐으니까 B가 소유권 취득하고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막기 위해서 우리 법에 등기법에서는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 완료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때로 소급해가지고 이때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접수가 됐으면요. 등기가 비록 나중에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이때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등기관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내가 권리가 나중에 접수된 사람보다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완료한 날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료가 됐으면은 그 권리의 순위는 뭘 보고 따지느냐? 누가 먼저 접수되느냐? 또 이때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등기 완료 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접수 일자를 적어요. 이 접수가 이제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접수번호 나온 김에 하면은요. 그럼 만약 같은 날 접수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A와 B가 같은 날 접수했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시간은 안 나오거든요. 시간이 안 나오니까 같은 날 접수가 되면 누가 우선이 되느냐.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접수 번호가 있어요. 같은 날 접수가 됐으면 내가 먼저 접수됐으면요. 내 접수 번호가 빠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B가 접수했으면 오전에 접수하고 오후에 접수했으면 같은 날 접수했지만은 이 사람이 접수 번호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날 접수를 했을 때는 그 순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접수 번호를 적기도 합니다. 근데 접수 번호는요. 사실은 이게 같은 날 접수했을 때 이때보다도요. 우리가 조금 있다 접수 번호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권리의 우열을 나타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접수 번호도 적어요. 그러나 표제부에는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권리가 충돌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를 쓸 필요는 없고 권리의 충돌 문제 누가 앞서냐 뒤서냐 이런 것들을 접수 일자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접수 일자가 동일하면 그때는 또 접수 번호를 보고 따지기 때문에 이 접수 번호는 권리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접수 일자 위에 접수 번호까지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 자, 여기 권리자가 나오죠. 그래서 권리자는 서영구라는 사람이고 주민번호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이 사람의 주소가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서영구라는 사람이 지금 매도인은 안 나타나요. 과거 소유자는 안 나타나고 그 사람과 7월 3일 날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7월 5일 날 등기를 접수시켜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서용구라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니까요. 또 기록이 또 있네요. 자, 그러면은 갑구에 누가 소유자냐라는 것은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죠.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부를 보면은 서용구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이 또 팔았네요. 2002년 11월 15일 날 매매를 해서요. 그 다음에 같은 날 또 접수를 했네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접수를 해가지고 또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그러니까 1일 다음이니까 이제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주는 이제 2번 쓰고요. 그럼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김갑동이라는 사람이네. 주민번호하고 주소가 있고요. 자,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또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김갑동이라는 사람하고 송무중이라는 사람이 2012년 11월 10일 날 매매를 한 다음에 여기는 또 한 열흘 있네요. 열흘 있다가 11월 23일 날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 시켰다는 거죠. 그럼 접수를 하게 되면요. 그 접수증에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접수 번호가 있고 그리고 소유권이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이전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송무중에 이제 주민번호와 이제 주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겠습니까? 현재 소유자는 송무중이라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또 여기서도 계속 나가게 되면은요, 또 부피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이때 소유권 이전을 어떻습니까? 이제 또 옮겨 적으면서, 우리가 했죠. 아까 옮겨 적으면서 위에 있는 것을 이제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적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요. 여기서 이하 여백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하 여백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요. 그러면 여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적도 없고 전세권을 설정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토지는 가장 깨끗한 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요.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할 내용이 없으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뭐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갑구만 있고 을구가 없네.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가장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제 담보를 제공해 본 적도 없는 토지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구가 나오는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 또 건물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갑구가 어떻게 돼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그다음에 표제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요것을 잠깐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 등기부 이외에는요. 또 이제 건물 등기부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건물 등기부를 볼까요? 자, 이 건물 등기부는요,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을구도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표제부, 갑구, 을구를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건물 등기부는요, 여기는 건물은요, 여기 위에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예요. 이 건물은 토지는 아니죠. 토지는 아니고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에 있는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건물을 이제 표시하는 부분으로 해서요. 우리가 토지를 표시할 때는 그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기록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지목 이런 건 없어요. 건물의 지목 이런 건 없고 이 건물을 표시하는 내용으로요. 건물의 이제 내역을 기록합니다. 여기는 지목 이런 게 없는 거죠. 지목은 토지의 용도, 토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토지에만 적는 것이지 건물의 지목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건물 내용에는 뭘 적냐면요. 이것은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2층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것이 이 건물의 이제 구조를 나타냅니다. 구조.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없습니까? 1층은 200제곱미터, 2층은 또 200제곱미터. 이것은 건물의 면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등기 기록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 여기는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표제부에는 지목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내역으로서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적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의 표시라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건물 내역 이것은 등기관이 조사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또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해서 기록한 것을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내용은 다 동일하죠. 표시가 건물이어서 이제 최초로 8월 13일 날 건물을 지어서 그 전에 지었겠죠. 지은 다음에 8월 13일 날 이제 등기를 이제 신청한 거예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해서 이때 이제 접수가 됐다는 거죠. 8월 13일 날 최초로 등기소에 접수가 되고 접수 번호를 적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여기에 위치한 이런 건물이다라고 적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하고 다른 점은 그러니까 지목 대신에 건물 내역이 들어간다. 구조나 면적이 들어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갑구로 들어가 보죠. 갑구는. 근데 여기는 갑구에서 이제 일반적인 1번 이렇게 나오죠. 자,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 주시니까 여기는 순위 번호. 표제부에는 표시의 순위, 표시의 변동 과정을 나타내 주니까 표시 번호. 여기는 순위 번호예요. 저기는 1번 이렇게 나오죠. 1번. 죄송합니다. 1번. 1번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전 뭐 이게 없죠. 그러니까 1번은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가 개설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존 등기가 언제 신청 접수가 됐습니까? 8월 13일.
이날 된 거죠. 그러니까 8월 13일 날 보존 등기가 접수되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보존 등기 접수일자하고 표제부의 접수일자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이제 표시 접수번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항상 적었죠.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등기 원인, 그 등기 원인 일자를 적게 되는데 다만 보존 등기에서는요. 최초에 하는 등기다 보니까요. 따로 등기 원인이나 원인 일자를 따로 적지를 않습니다. 즉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는 일반적으로 다 적어요. 다 적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적질 않아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냐? 네, 나오겠죠. 권리자. 최초 소유자는 을서 주식회사. 주식회사라니까 이제 법인이 되겠죠.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번호는 뭐냐면은요. 사람이 소유할 때는 이게 우리 사람이죠. 그러면은 사람을 구별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럼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을 적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이 주식회사, 이 법인의 사무소가 되겠죠.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인 같은 경우는 주소를 적으면 되지만 여기는 이제 주소라는 게 없죠. 법인은 사무소 소재지를 적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권리자를 이제 기록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을구가 있네요. 을구가. 자,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을구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을구에는요.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구에 기록된 이제 권리들 간의 이제 순위를 나타내주는 이제 순위번호.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는 이제 순위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을 보니까 여기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네요. 근저당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당권이라는 것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요. 특정 금액을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A 은행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X라고 하면 X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이때 그 돈을 빌릴 때 딱 3억 딱 이렇게 특정 채권, 확정된 채권 3억을 빌리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럴 때는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는데요. 특정된 3억 원, 확정된 3억 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이제 이걸 담보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데 3억이 아니라요. 마이너스 3억짜리 통장을 발급받았어요. 자, 3억짜리 통장을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3억 범위 내에서 이제 빼서 썼다 갚았다 빼서 썼다 갚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1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1년 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갑의 통장 잔고는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빼서 쓰다 보면은 또 통장 잔고가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년 후에 이 마이너스액이 얼마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최고액은 마이너스 한도액은 마이너스 3억으로 잡아놓고요. 이 범위 내에서 이제 빼서 쓰고 하는 거예요. 갚았다가 또 빼서 쓰고. 그러면 이 은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약 저당권 설정할 때는 장래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마이너스 2억이 될지 마이너스 1억이 될지. 장래 불확정한 그 채권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 즉 장래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 이럴 때는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확정 채권이냐 이제 불확정 채권이냐에 따라서 근저당권, 저당권이 나뉘는데 현실의 저당권은 대부분이 다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원인은요. 여기 원인은 이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는 거죠. 계약을 언제 했느냐? 8월 23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2010년.
그리고서 이 등기 신청을 해서 접수는 이제 다음 날인 8월 25일 날 접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하게 되면 그 접수 번호를 준다는 거죠. 접수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면 그 근저당권자는 누가 되느냐? 채무자, 동갑해야 될 사람 누가 되느냐? 그 근저당권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럼 저당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짜리 저당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근저당권이기 때문에요, 채권 최고액을 적어요.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통장의 마이너스 한도액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5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6,500만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근저당권이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저당권 이렇게 할 것이고요. 여기는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그냥 채권액 이렇게 하겠죠. 채권액. 그러면은 일반적인 저당권. 네,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6,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빼서 썼다가 갚았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통장 잔고가요, 플러스가 되면은 내가 은행에 돈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채무자는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을소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을소주식회사가 돈을 빌렸다는 거죠. 채무자, 돈 갚아야 될 사람은 이제 을소주식회사가 되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 근저당권자는 최정복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주민번호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근저당권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에 있는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죠. 여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요, 전세권을 줍니다. 그럼 전세권은 어디다 기록하겠어요? 여기다 이해가지고 여기는 전세권 설정 쓰겠죠.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이제 접수번호, 이제 접수 뭐 일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설정 계약.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나중에 됐기 때문에 설정 계약이 좀 뭐 늦어지고 그 다음에 접수 일자도 늦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이제 전세금을 적게 돼요. 도대체 얼마 받으려고 전세금이 얼마였느냐 이거죠. 전세금을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전세권자를 적게 되겠죠. 전세권자. 소유자가 보통 이제 전세권 설정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 전세 들어온 사람을 적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순위번호는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근저당권, 이거는 2번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순위번호에 따라서요, 권리에 이제 우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저기는 6,500만 원이고 근저당권이니까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먼저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요. 이 사람은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4억을 빌려줬다고 해보죠. 4억을.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이요. 그 밑에 후순위로 이게 1번이고요. 여기는 2번으로 전세권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됐는데 전세금이 얼마냐? 4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소유자는 갑인데요. 그러면 때 되면 갑은 돈을 갚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 저당권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될 텐데, 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은 은행은 얄짤없죠. 뭐 경매에 들어와 버립니다. 자, 경매에 들어와 가지고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만약에 10억으로 낙찰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A 4억 가져가게 되고요. 이 사람도 4억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돈은 갑이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10억이 아니라요. 6억으로 낙찰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자, 이것이 바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순위번호입니다. A가 1순위고 B가 2순위죠. 순위번호가. 그러면 이럴 때는요. A가 먼저 자기 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A가 먼저 4억을 가져가게 되고요. 남는 돈을 B라는 사람이, 그러면 남는 게 2억이 되겠죠? 남는 돈 2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만족.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 A는 저당권, B는 전세권. 이 부동산에 대해서 A, B 모두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으로 모두 만족을 받을 수 없으면요. 권리가 충돌된다고 하는 겁니다. 충돌되면은 어떤 식으로 우선되느냐. 이걸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순위 번호를 보고 순위 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돼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B라는 사람은 1번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번 저당권 할 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4억, 2억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순위 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요. 같은 구, 이거는 을구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을구의 권리들의 순위는 먼저 등기된 순위 번호에 의해서 권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요, 저당권이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동산에. 물권자들입니다. 물권이 충돌될 때는요, 순위 번호가 앞서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데요. 갑에 대해서는요, C라는 또 채권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담보도 하나 잡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얼마를 빌려줬느냐? 4억을 빌려줬어요. 4억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A, B보다 먼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담보를 잡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일반 채권자일 뿐이에요. 채권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공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A가 저당권 들어서 4억 빌려주고 B가 4억 전세권이 있을 때, 자, 이때는 만약에 경매가 돼가지고 6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돈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이 사람은요, 단순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물권자들은 채권자보다 우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돈 받아가는 게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돈 받아가는 것이 A가 먼저 4억 원 가져가고 B가 2억 원을 가져가고 남는 게 없으니까 C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되고 물권 상호 간에는 순위 번호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순위 번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C라는 사람이요. 이제 많으니까 요건 빼죠. 자, A라는 저당권 한 사람만 있고 C라는 일반 채권자, 그냥 돈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이때도요, 6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A가 먼저 4억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C는 2억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내가 먼저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물권자보다는 후순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걸 했다고 해보죠. C라는 사람이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안 갚아요. 안 갚으면은 이런 채권자들은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경매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내가 갑한테 채권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증명하는 방법으로요, C는 갑을 상대로 4억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승소 판결에서 증명이 되면은 그 판결문을 들고 와서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이 물건을 처분해 버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소유자가 딴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요,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가압류라고 합니다. 자, 묶어놓는다. 이 묶어놓는 것을 우리는 압류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 사람은 승소 판결을 받기 전이니까 임시적으로 묶어놓을 수만 있는데 이것을 가압류라고 해요. 임시적으로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압류를 하게 되면요, 이게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걸 받아주게 되면요,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압류가 됐을 때는요, 등기부에 공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등기부에요, 여기 갑부에요,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누군가 가압류를 했을 때는요. 여기 이 해가지고요. 자,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가압류 등기랍니다. 그러면 가압류 이제 채권자가 여기 뭐 C면 C를 적게 되겠죠. 그러면 C가 얼마 받으려고 가압류해야 되냐 해서 여기는 또 4억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이런 것도 적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등기부를 보고 다 알 수 있어요.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2번 가압류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압류가 됐다는 거죠. 근데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A가 4억 원을 빌려줬어요. 저당권 등기가 나중에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요, 그런데 결국 이제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가 돼서 6억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돈 받는 방법이 틀려져요. A는 어떻습니까? 가압류가 되기 전이면요. 이런 채권자가 있는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최선순위인 줄 알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따라서 4억 원의 채권이 있고 나중에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4억 받고 C가 2억 받아야 되지만은 만약에요. C 앞으로 이미 가압류가 됐습니다. 가압류는요. 등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A는 돈 빌려줄 때요. C가 갑한테 4억 빌려주고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무조건 A가 우선대라고 할 수는 없죠. A는 알고 들어갔으니까. 자, 이럴 때는 A가 C한테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어떻게 받느냐? 그렇다고 해서 C가 먼저 우선 변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나눠갔기 때문에요. C가 3억 갖고 A가 3억을 갖게 돼요. 동등하게 나눠가져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민법이나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C가 먼저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들어갔을 때는 저당권자가 우선이 되지만은 가압류 등기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균등하게 나눠갔기 때문에요. C가 가압류가 안 돼 있을 때는 2억밖에 못 받았을 사람이 지금은 이제 3억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는요. 소유권을 경매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구에다가 가압류랍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죠. 경매하기 위한 등기.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을구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느냐, 가압류가 먼저 됐느냐에 따라서 돈 받는 방법이 틀려지잖아요. 저당권이 먼저 됐으면 저당권자가 4억을 먼저 가져가던데 가압류가 된 다음에 저당권자가 들어갔을 때는 3억씩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갑구에 있는 가압류하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하고 이 순위를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다르니까. 구가 다르니까. 여기는 2번이고 여기는 1번이니까 항상 저당권자가 앞선다고 할 수가 없죠. 얘가 먼저 가압류를 하고 나중에 저당권 등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요. 이제 접수번호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같은 구안에서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이렇게 됐을 때는요. 순위 번호를 보고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갑구에 있는 등기하고 을구에 있는 등기 간에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순위 번호를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접수 번호를 보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접수 번호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접수가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 자,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등기부 보는 법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등기부 보는 법을 잠깐 보았어요. 잠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등기부가 단순한 건 아니고요. 매매가 아닌 뭐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된다든지 또는 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된다든지 또 소유권 유예 권리도 뭐 저당권, 전세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지상권, 지역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권리들은 과연 어떻게 기록되느냐.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등기법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돼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요, 그러면 등기 보는 법만 다루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적법 할 때처럼요, 이 등기가 되는 과정을 다뤄요. 어떤 식으로 등기가 되는 줄을 알아야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와 누가 신청을 하느냐. 또 신청을 할 때 빈손으로 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겠죠. 서류 같은 걸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제공해야 될 뭐 첨부 서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기본 강의 시간부터 하나씩 다루게 될 거예요. 또 등기부도요, 이렇게 단순한 토지 건물이 있는가 하면은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기부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등기부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적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 지적 공부 시간 했는데 가끔 보면은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 곳이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의 지적도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지적 공부 등급을 보았고, 여기서 조금씩 이제 복잡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하나씩 가고요.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것을 등기하는 또는 등록하는 그 절차, 과정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입문 강의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기본 강의를 준비하는 강의니까 이런 것을 다룬다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빨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고, 그래 합격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요. 다행히 우리 그 기본서가요, 다음 주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시간 끌 필요 없겠죠. 이 기본, 그러니까 입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바로 기본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내년 10월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합격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공시법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장부 보는 법을 다룹니다. 장부 보는 법을 다루다 보니까요, 사실 좀 뭐 사례 이런 게 없고요. 장부 보는 법 다루다 보니까 좀 지루한 과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장 지루한 과목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뭐 재미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지루함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루함을 좀 극복하시면서요, 수업을 잘 따라오셔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수업 내용에 여러분들이 80%만 이해하시면은 모두 합격할 수가 있고, 저 또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내용을 80% 이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따라서 제 강의를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믿어도 돼요. 즉 합격의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합격시켜드리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3강에 거쳐서 입문 강의를 우리가 했고, 바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를 들어가기로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칠판에 적어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등기부나 지적 공부 이런 내용들은요, 무크랜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업 자료를 보시면요, 거기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입문 강의 3강 모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